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혜의 문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는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현대 시입니다. 이 시와 함께 생각해 볼 작품은요,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제가 이미 강의를 만들어서 그 전에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화의 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억의 봄은 간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두 시 모두 봄이라는 소재가 시의 제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을 비교해서 어떻게 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상화의 이 시는 일제강점기의 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의지적이고 저항적인 면이 강하다면 김억의 봄은 간다는 봄날 밤의 애상적 정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실감이라던가 연민이라던가 슬픔과 같은 정서를 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김억의 봄은 간다가 서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 식민지 현실의 그런 모습이 조금 덜 드러난다는 점, 이 점에 주목해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빼앗긴 들과 봄의 의미입니다. 이 시의 제목에서 빼앗긴 들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 그 다음에 봄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대칭 구조입니다. 이 시는 1연부터 11연까지 굉장히 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이 1연에서 질문을 던지고 11연에서 대답이 끝나는데요. 이 대칭 구조가 굉장히 절묘하기 때문에 이 질문과 대답 형식의 효과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연부터 시의 본문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1연을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화자의 목소리를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지금은 남의 땅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이 지금이란 건 바로 시적 화자가 있는 현재의 시간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남의 땅에 있대요. 이 부분 제가 이미 이상화가 일제강점기 시인이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남의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바로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제에 의해서 빼앗긴 국토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이라고 은이라는 보조사가 지금이라는 부사에 붙었는데요. 이 은은 대조의 의미를 포함하는 보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과는 좋아한다 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대조적으로 사과를 훨씬 좋아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지금은 남의 땅이라는 건 과거는 우리 땅이었다는 대조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하나만으로도 시적 의미가 깊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당연히 남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들도 빼앗긴 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의 제목에서 빼앗긴 들은 빼앗긴 조국, 빼앗긴 국토를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봄이 오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봄이라는 것은 당연히 겨울이 지나면 오는 그런 당위적인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질문을 할까요? 정말 화자가 봄이 오는 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계절적인 의미의 봄이 그냥 표면적으로 계절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이 봄이라는 건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봄은 따뜻하고 만물이 소생하고 이렇게 푸르름이 돋아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빼앗긴 들에서는 봄이 와도 그 봄을 온전히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의 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봄은 계절적인 의미도 있지만 광복, 진정한 의미의 조국 광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봄이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를 읽었을 독자는 당연히 조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연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시가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연과 11연이 대칭되고요. 또 2연은
그 다음 시변과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면이 구연과 대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문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대칭되는지를 전체적인 구조로 눈으로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변과 대칭되는 이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을 보시면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라고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네요. 온몸에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봄이니까 따뜻한 햇살이 당연히 화자에게 내리쬐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이에요. 우리가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끝 지평선에는 하늘과 들이 맞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햇살과 푸른 하늘, 푸른 들을 상상해 봤을 때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된 자연 환경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자, 여기서는 비유법이 효과적으로 쓰였죠. 가르마 같은 눈길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여자들의 머리 모양이 이렇게 가르마를 한 다음에 머리를 예쁘게 이제 쪽두리로 이렇게 묶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빼앗긴 들 자체를 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하필 다른 표현 아니라 가르마 같은 눈길.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땅을 상징하고 이 땅은 서양에서도 뭐 대지의 여신 가이아 또는 테라라고 해서 만물이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성의 이미지에 많이들 비유를 합니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 들 이런 것들을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가르마 같은 눈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사실 이게 꿈속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 현실이 일제강점기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봄, 정말 이상적인 봄은 이제 광복이 된 거기 때문에 상상 속의 세계, 꿈속의 세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시들을 보다 보면 정말 지금 현실에 대한 소중함을 훨씬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조국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 때는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당연한 것들, 당연한 행복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얻기 힘든 소중한 가치였다는 거를 일제강점기 시를 항상 읽으면서 조금은 마음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면을 볼게요. 사면은 구연과 함께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을 해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조국 광복을 원하는데 하늘과 들은 대답이 없죠. 그래서 입술을 담은 하늘과 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하늘과 들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거죠.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이 말은 내가 혼자 광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조국 전체가, 조선인 전체가 광복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라고 답다워라 말을 해다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조국의 상황이 그 다음에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연과 사람의 그런 대조가 일어나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말로 표현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이 자연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존재죠. 이런 부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연을 보겠습니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말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의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인다고 말함으로써 바람도 의인화가 되어 있죠. 봄바람입니다.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이 말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저항해라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종다리는요, 종달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타리 너머의 아씨같이 역시 여성적인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봄의 이런 계절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발랄하게 나타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종다리도 의인화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오연을 볼게요.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다.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라고 보리밭이 여기서 시적 청자로 되어 있고요. 역시 의인화가 되어 있죠. 왜 고맙다고 표현했냐면 국권이 상실된 상황, 국토가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어쨌든 보리라는 건 우리의 양식이 돼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연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여기서 이제 봄비를 얘기하겠죠.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이 표현도 굉장히 봄의 그런 촉촉함, 봄의 신선함을 표현하는데요. 보리밭에서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보리잎이 촉촉하게 젖은 그런 상황에서 이걸 마치 머리를 감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이연에 보면 논길도 가르마라고 이 머리 모양으로 표현을 했죠. 여기서 삼단 같은 머리라고 했을 때 삼단은 그 마치 예전에 그런 풍속화를 보면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기생들이 머리를 감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길고 풍성한 머리채를 비유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샴푸 광고에서 보는 그런 모델들의 머릿결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역시 이 보리밭도 여성적인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 머리조차 가뿐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입술을 담은 하늘과 들에 이제 실망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또 보리밭을 보니까 자연을 통해서 내 정서가 정화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유견을 보겠습니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지금 화자는 이제 혼자 걷고 있으니까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자, 가쁘게는 기꺼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역시 도랑도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논이 말랐으니까 그 논과 논 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파놓은 곳을 도랑이라고 합니다. 그 도랑이 이렇게 물을 대면은 이렇게 돌면서 밭을 이제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논을 이제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이거는 도랑물이 흐르는 소리를 마치 젖먹이 달래는 노래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라고 도랑이 흘러가는 모습을 어깨춤을 추고 간다고 이제 발랄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런 빼앗긴 틀, 국토에 대한 그런 사랑, 애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연을 보겠습니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곳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지 기름 바르니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비 제비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생물체죠. 깝치지 말라는 거는 지금도 이제 사투리로 쓰거나 약간 비속어로 쓸 수가 있는데 재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제비를 조금 더 시대적인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변절자. 이 당시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에 협력하는 변절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비유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드라미 들막곳에도, 이건 이제 들꽃을 얘기하죠. 인사를 해야지. 역시 나비제비도 의인화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이 아주까지 기름은 뭐냐면요. 한국 여인들이 이제 가르마를 타서 머리를 딱 고정시킬 때 머리 기름을 바르는데 그거를 아주까지 기름을 바른 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신 맨다는 건 김을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여기서 굉장히 좀 정서가 정겨운
면서도 그리움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에는 이 조선인들이 이제 아낙네들이 밭을 메고 이런 광경이 너무 흔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그렇게 일제의 땅이 되면서 우리가 그런 밭을 메는 모습도 또한 어떻게 보면 공출도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빼앗길 수밖에 없는 수탈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보고 싶다는 건 그 전에 이제 일제한테 정복당하기 전에 그 조국, 우리 조선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화자의 그리운 마음과 그 땅에 대한 애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연을 볼게요.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자, 이렇게 이제 8연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 손에 뭐를 쥐어달라? 호미를 쥐어다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과 밭과 논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사람도 노동에 대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호미를 쥐어달라는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나요. 이건 곧 일제에 대한 그런 저항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살찐 젖과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여기서 이제 들과 농과 이런 것들을 여성적 이미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성의 이미지로 살찐 젖가슴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래서 화자는 열심히 우리 조국을 위한 또 우리 조선인을 위한 그 노동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연, 10연, 11연을 볼 텐데요. 1연이 12연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제 대칭되고 그 다음에 2연과 10연, 3연과 9연이 대칭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서 9연, 10연, 11연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자, 이렇게 구연이 끝났습니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자, 여기서 지규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호나. 짬이라는 건 현재의 상황이나 형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 끝도 없어요. 닫는 내 호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이는 굉장히 순수한 존재잖아요. 나라에 빼앗긴 상황조차 순수하게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건데 그 이유는 내가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봄의 경치에 취한 자신의 모습을 내 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화자가 느끼기에는 이런 정서조차도 너무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금세 이 봄의 경치에 취하다가도 조국을 빼앗긴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사실 내가 무엇을 찾고 싶어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어도 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우스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우스운 그런 자조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거고 답을 하려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혼한테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연인데요. 사면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하늘과 들에게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오라 말을 해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혼한테 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의 대칭이 보여집니다. 자, 9연을 끝내고 이제 10연을 볼게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건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자, 이렇게 10연이 끝나고 있는데 나는 온몸에 풋내, 이거는 풋내기의 그런 모습을, 풋내기의 냄새를 띠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인데 봄이 오니까 이 빼앗긴 들에 온갖 푸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을 보면서 또 행복한 감정을 바로 푸른 웃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한편으로는 이 행복한 감정에 취하면서도 항상 빼앗긴 조국을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상기하기 때문에 또 마음속에선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서름이 온갖 혼재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항상 우리가 행복이란 것, 불행이란 것, 이렇게 정확히 반토막 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상황 속에도 작은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로, 시각적 심상으로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라고 시어의 대칭, 비슷한 시어를 나열함으로써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습니다. 왜 나는 다리를 절고 있냐? 여기서는 이제 육체적으로 다리를 전다는 건 불구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토가 우리의 온전한 국토라면 당당하게 걸었거나 뛸 수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빼앗긴 국토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저는 상태.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심리의 불균형이 육체적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평행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웃음과 서름이 어우러졌기 때문에요. 아마도 봄 신령이 짚혔나 보다. 이거는 봄 신령에게 이제 내가 쉬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을 하지만 결국엔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이 전개될수록 긍정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인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현실을 상기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변이 바로 이연과 대응을 되는데 이연에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갔어요. 그런데 이 걸어만 가던 이연이 시변에 와서는 다리를 절며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상의 전개가 조금 더 우리의 그 국토를 빼앗긴 현실 인식에 가까이 가져서 하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봄이 돼서 굉장히 상승된 기분에서 이제 하강을 하는 그런 구조죠. 자, 그러면 이제 11연을 볼게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자, 이거는 이제 1연과 비교를 해보냐면요. 지금은 여긴 똑같죠. 하지만 이제 그러나가 앞에 있잖아요. 보통 시에서 이제 그러나가 나오면 시상의 흐름을 전환하는 그런 접속어로 많이 봅니다. 굉장히 좋은 봄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국토를 빼앗겨서 봄조차, 광복조차, 우리의 소중한 꿈조차 어떻게 된다? 빼앗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연에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봄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인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이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국토를 빼앗겨서 민족이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는 개벽이 1926년에 실린 시입니다. 알다시피 1910년부터 국권이 빼앗기기 시작해서 이제 40년에 가서 최절정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26년 정도는 이제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의 그 조국이 짓밟혀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상화 같은 시인은요, 시적 경향이 많이 변합니다. 그 초기에는 그 나의 침실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현실에 대한 인식을 좀 거부하고 회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탐미적이고 감상적인 시의 흐름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이고, 이제 퇴폐적이고, 탐미적인 시적 을 계속 추구를 하다가 도저히 이 상화도 이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밖에는 수는 없는 거예요. 지식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그 전에 이상화의 원래 시적
경험과는 달리 굉장히 저항적이고 상징적이고 현실에 밀착한 그런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적인 태도가, 시인들의 시적인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는 우리의 시대 현실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